자, 한국지리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천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서해나 남해로 큰 하천들이 많이 흐르게 되죠. 우리나라는 남쪽이나 서쪽이 낮고 동쪽이나 북쪽이 높기 때문에 큰 하천들은 대부분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생대 3기까지 오랫동안 침식으로 평탄하게 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신생대 3기에 동쪽에 치우친 융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으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태백산맥에서 쭉 서해안 바다까지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동해안 쪽에서는 태백산맥에서 해안까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천들이 되게 작은 강보다는 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하천들은 첫째 서해나 남해로 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하천의 길이도 서해나 남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가 길고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게 되겠죠. 보면 하천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겼으면 태백산맥 꼭대기 여기가 분수계가 되겠죠. 분수계라는 것은 강이 나눠지는 경계가 되겠죠.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들은 바다까지 가려면은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길이가 길겠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고, 대신 서쪽은 이제 경사가 완만하니까 유속이 좀 느리겠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들은 경사가 급하니까 유속이 빠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강이 크면 유역 면적이 넓게 되겠죠. 유역 면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천이 있을 때 물들이 그 하천으로 모여드는 면적이 유역 면적이 되겠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이렇게 길이가 짧으면 유역 면적이 이렇게 작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길고 유역 면적이 넓으니까 하천의 유량도 많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하천은 유량의 변화가 심하다. 유량의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조금 오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여름에는 하천에 유량이 많을 것이고 겨울에는 적을 것이고, 여름에도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는 거, 그것을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 적다.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은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는 거.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은 하루 일일 강수량이 500mm 이상도 이렇게 찍은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보통 한 1300mm 정도 되니까 하루에 500mm면 1년의 절반이 내려버리는 거죠. 여름이라고 하면은 석 달, 6월, 7월, 8월 합쳐서 여름이 되는데, 하루 강수량이 이렇게 300mm, 500mm 이렇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몽땅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유량 변화가 심한 이유는 우리나라 강들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작다는 것은 이제 강이 작으면 이렇게 유역 면적, 비가 와서 그 강으로 가는 면적이 좁겠죠.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역 면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넓지만 세계의 강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양쯔강은 길이가 6,000km가 넘는데 그런 것들은 한강에 비하면 유역 면적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겨울에 조금 오고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계절풍 기후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기후가 거의 비슷한데 양쯔강은 한강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비가 한 달이나 2달간 안 오더라도 양쯔강은 유량이 일정하게, 비가 안 오더라도 산에서 비 올 때 들어갔던 물들이 옹달샘이나 어디로 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량의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작은 하천, 유역 면적이 작은 하천들이기 때문에 유량 변동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한꺼번에 비가 몽땅 오는 이 집중호우, 그 다음에 유역 면적이 좁은 하천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서술형으로 물어볼 때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적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말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성계수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자주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유량이 풍부하지만 겨울에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유량이 적는다고 해서 다 수력 발전해 갖고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면 안 되겠죠. 겨울에 하천에 물들은 가둬놨다가 봄이나 여름에 벼농사 지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좀 풍족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계절은 힘들겠죠. 물을 가둬놨다가 다음 농사 지을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수력 발전도 불리하고, 그다음에 수운에 불리하다. 수운이라는 것은 이제 하천을 통해서 운반하는 게 수운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내륙의 하천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육상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수운을 통해서 장거리 화물을 많이 운반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강수량이 변동이 심하면 배들이 잘 다니기가 어렵겠죠. 물이 적을 때도 못 다니겠고,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또 못 다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심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수력도 불리하고 수온도 불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대책은 자, 첫째 이제 댐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근데 댐도 다목적 댐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뭐 저수지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뭐 저수지야 뭐 큰 다목적 댐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죠. 뭐 저수지 수천 개가 있어야 다목적 댐 하나가 될까 말까 그러죠. 그래서 그냥 다목적 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저수지라고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산림녹화, 산에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우리가 숲을 갖다가 녹색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강수량이 한 40% 정도는 숲이 비가 오면 잡아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으면 유량 변동이 심한 걸 극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량 변동이 심하다를 하상계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상계수는 최소 유량 대 최대 유량 비율. 최소 유량을 갖다가 우리가 이놈을 1로 놨을 때 최대는 얼마만큼 흐르냐 그런 얘기죠. 맨 하천의 하류에서 바다로 들어갈 때 물의 양을 측정해서 1년 중에서 최소일 때를 1로 놨을 때 최대했을 때는 얼마까지 물이 바다로 가는지. 보통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섬진강 같은 경우는 700배까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들은 유량 변동이 심한 것을 하상계수로 한강이 뭐 1대 390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최소 유량이 1일 때 최대 유량은 390배 정도가 흘러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들은 이렇게 하상계수가 매우 크게 나타나죠. 지금은 이제 한강이 댐들이 많이 막아가지고 산에 나무가 많아지면서 하상계수가 1대 90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상계수가 적어졌죠. 그것은 댐을 많이 만들고 산에 나무가 많으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산의 나무들을 주로 연료로 쓰기 때문에 산의 나무가 매우 적죠. 그래서 북한은 남한보다 강수량이 적지만 홍수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산에 나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도 유량 변동이 작게 됐다. 하상계수가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서해로 흐르는 하천들, 남해로 흐르는 하천들은 만조 때 바닷물이 거꾸로 바다에서 하천을 거슬러서 육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감조하천이다. 바닷물이 만조 때, 바닷물이 많이 찰 때, 만조 때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역류해서 육지로 들어온 하천을 감조하천이다. 여기서 감은 느낀다 그런 뜻이 되겠고, 조는 정리를 하나 해두죠. 조는 조수의 준말이 되겠죠. 조수는 밀물과 썰물을 조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조자가 나오면 대체로 이렇게 바닷물 쪽에서는 바닷물,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바닷물을 느끼는 하천, 보통 하천은 민물이 흐르게 되죠. 비가 오면 산에서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서 민물인데 바닷물이 들어온 하천, 특히 하류 쪽에서 강이 바다가 있고
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다고 이쪽이 육지면 이쪽 하구 쪽에서 바닷물이 만조대 이렇게 쑥 깊숙이 밀고 들어가죠. 한강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까지 이렇게 오고 금강 같은 경우는 저 부여 근처까지, 우리 전주에 있는 만경강 같은 경우는 삼내 근처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감조하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들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염해를 입어서 벼들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해를 방지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는데 하천에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논으로 들어가면 벼들이 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구뚝을 만들게 되죠. 하구에다가 뚝을 쌓아서 만조 때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올 수 없게끔. 그 하자는 이제 우리가 물하자 이렇게 물하자를 쓰는데 이것은 항상 강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천을 때 천은 내가 되겠고, 그래서 하는 강, 천은 내. 하구에다가 강의 입구에다가 뚝을 쌓으면 하구뚝이지만, 예를 들어서 강이 아니고 충청도에 삽교천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태안반도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은 하천이 작으면 강이라 하지 않고 무슨 천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으면, 전주에도 뭐 전주천, 삼천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강이 아니죠. 천이죠. 이런데 입구에다 막으면 이건 하구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하는 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방조제라고 하죠. 작은 하천들에 있는 것들은 방조제, 큰 강일 때는 하구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구뚝이나 방조제나 하여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 조는 바닷물이라고 그랬죠. 바닷물을 방지하는 제방이 되겠죠. 이렇게 하구뚝이나 방조제를 쌓게 되면 이제 염해 방지를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홍수 방지는 우리가 감조하천에서 만조대가 돼서 바닷물이 강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상류에서 비가 몽땅 와가지고 강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는 거하고 만조하고 겹치게 되면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만조대는 차라리 여기를 바다 쪽을 막아버려야 홍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홍수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둬놓으면 우리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뭐 아직 수질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쓰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농업용수로 주로 쓰겠죠. 그래서 하구뚝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쓴다. 하구뚝은 강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강이 금강, 낙동강, 영산강, 제일 큰 건 남한에서 이제 한강이 있죠. 한강에는 하구뚝이 없고, 그 다음에 5번째 강이 섬진강이 되겠죠. 섬진강에도 하구뚝이 없고, 하구뚝을 모든 강에 다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염해 방지가 주 목적인데, 이거 이제 하구뚝을 만들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이 많아야 하구뚝을 만들겠죠.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강 주변이 벼농사보다는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고, 또 한강은 아직도 배가 많이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하구뚝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3개의 강이 하구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구뚝 건설하게 되면 물은 이제 갇혀져 있으면 수질오염. 그래서 하구뚝의 뭐 가장 큰 문제점은 물이 오랫동안 있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강하고 바다하고 거슬러 올라다니면서 사는 물고기도 있고, 바다에서 살다가 강으로 올라와서 알 낳는 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죠. 인간이 자꾸 자연을 만지게 되면 누군가가 많이 피해를 보는 생물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자, 다음 하천의 중상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 하류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상류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류는 그냥 다 집어넣는데 주로 상류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하류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첫 번째 감익공류 하천. 감익공류 하천은 하천을 보면서 할까요? 하천을 먼저 보고 여기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렇게 산골짜기를 하천이 깊이 파서 깊은 산골짜기를 파면서 이렇게 들어간 하천을 감익공류 하천이다. 뭐 이거와 대비되는 하천은 자유공류 하천이 있는데 자유공류 하천은 이제 평야에서 흐르는 하천. 뭐가 볼까요? 여기 같은 하천 주변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거의 산지가 안 보이죠. 뭐 이렇게 다 뭐 논 이런 건 논인데 다 논만 있고 등고선이 안 보이니까 거의 평야 지형이죠.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쪽 저쪽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을 자유공류 하천. 이렇게 산이 많은 곳에 꼬불꼬불 산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 흐르는 걸 감익공류 하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감자는 이제 산골짜기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뭐 고려 때요 조선시대요 상감청자가 있었죠. 고려 때 상감청자가 우리가 도자기를 새길 때 안으로 새길감자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아래로 새겨서 파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래는 자유공류 하천이었었는데 땅이 융기하면서 땅이 서서히 올라오니까 수백 년, 수천 년 거쳐서 땅이 천천히 융기하면 하천이 흐르면서 깊게 골짜기를 파는 걸 감익공류 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서 자, 감익공류 하천. 감익공류 하천은 그래서 산골짜기 감자다. 산골짜기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조는 자유공류 하천이 변형이 이렇게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감익공류 하천은 산골짜기를 깊게 파려면은 원래 자유공류 하천이었던 친구가 집안이 융기할 때 땅이 서서히 우리나라는 신생대 3기부터 동쪽에 치우쳐서 융기를 했다고 그랬죠. 융기하게 되면 하천이 이제 하방 침식 아래 방향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산골짜기를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천을 감익공류 하천이다. 뭐 하류와 상류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천이 한강 같은 경우도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한강이 흘러내려온다면 강원도 쪽, 동쪽이 융기가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이 상류가 되겠죠. 높은 쪽이 이 태백산맥 쪽, 융기가 많이 된 쪽. 그래서 융기가 많이 일어난 곳들, 상류 쪽, 여기가 감익공류 하천이 나타나겠죠. 감익공류 하천은 뭐 급류타기 같은 이런 레포츠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여름에 뭐 사람들이 산속에 산골짜기로 피서도 많이 가고 그러겠죠. 하여튼 감익공류 하천은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를 땅이 융기할 때 하방 침식해서 우리나라는 상류 쪽이 융기가 많이 됐으니까 상류 쪽에 나타난다. 하천이 땅이 융기하게 되면 하천은 하방 침식한다. 우리가 앞에서 빙하기가 오게 되면 바다가 낮아지니까 침식이 왕성해진다. 그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융기하게 되면 바다보다 높아지면서 침식이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하안단구. 하안은 하천 연안이 되겠죠. 하천 옆에 단구는 계단상의 구릉이 되겠습니다. 하안단구는 감익공류 하천 옆에 나타나는데 감익공류 하천은 땅이 융기할 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익공류 하천 옆에가 됐으면 거기는 집안이 융기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천 옆에 계단상의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하천 옆에 평탄했던 지형들, 하천 바닥이 될 수도 있고 하천 주변이 될 수도 있고 하천 바닥이나 하천 주변이 평탄했었는데
집안이 융기하게 되면 하방 침식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천이 내려가요. 그러면 하천보다 높은 곳에 평탄한 면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하천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땅이 융기하게 되면 하천은 뭔 일을 하냐면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래로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깊게 침식에 들어가면 하천이 여기면, 예전에 하천이 여기였을 때 하천이 침식 기준면이 돼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여기인데 하천 옆에 이제 이렇게 평탄한 면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과거 하천이 높았을 때 평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깎여서 이렇게 평탄한 면이 만들어지고, 과거 하천에서 평탄한 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하안당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안당구는 하여튼 감익공유 하천처럼 집안이 융기할 때 하천이 하방 침식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하안당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천이 이제 여기가 있다면 하천 옆에 이렇게 평탄한 곳, 과거 하천이 높았을 때 평탄한 곳,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하천의 높이가 여기였을 때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넘쳐서 하천에 있던 둥근 자갈이나 모래들이 이런 데 퇴적이 됐겠죠. 지금 하천이 넘치게 되면 여기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와서 보면 요 하천의 높이에서 보면 둥근 자갈이나 모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근데 이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이렇게 하천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하천이 높았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둥근 자갈은 자갈이 하천 옆에 하천을 따라서 막 굴러다니다가 보면 이제 갈아져서 둥글둥글하게 되죠. 이렇게 둥근 자갈이 나타나게 되면 현재 하천의 영향이 아니라 과거 하천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다. 그래서 둥근 자갈이 하천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하안당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형이 평탄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고, 거기에 마을은 이쪽에가 마을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면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하안당구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홍수가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하안당구는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뭐 여기까지만 넘치겠죠. 여기까지는 잘 안 넘치겠죠. 홍수가 잘 안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감익공유 하천은 여기가 강원도 영월, 이게 한반도 모양이다 해서 한반도 지형이다 뭐 이렇게 했죠. 하천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흘러가는데 주변이 다 산이죠. 주변이 다 이렇게 산이면 산 사이를 깊은 골짜기를 팠다 해서 감익공유 하천이다. 지형도로 본다면은 여기가 진안 쪽이 금강 상류 쪽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천이 뭐 이렇게 하천이 어떻게 생겼겠죠. 어떻게 꼬불꼬불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안 쪽에서 시작해서 충청북도 저 옥천 쪽으로 나갔다가 대전 쪽으로 해서 금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하천이죠. 그래서 주변이 다 산이죠. 이렇게 산인데 산골짜기를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을 감익공유 하천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게 돼서 여기는 이제 하안당구가 만들어지는 거, 하안당구를 보게 되면 하천 옆에 하천보다 높고 평탄한 데가 하안당구라고 보면, 하안당구는 이런 데들이 이제 하안당구가 되겠죠. 여기가 하천이 있는데 꽤 높아 보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천이 있고 하천보다 높은데 이렇게 평탄한 데들 하안당구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 까만 게 이게 하천인데, 여기에 평탄한 면, 또 위에 올라가서 평탄한 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하안당구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상지로 가보겠습니다. 선상지는 이제 상류 쪽에 가서 저 산 밑에 계곡의 입구에 만들어지는 게 선상지가 되겠습니다. 선상지는 계곡의 입구, 줄여서 뭐 곡구 이렇게 되는데,
계곡까지는 이제 산이 있으면 계곡 쪽에서는 이제 경사가 급해서 물이 상당히 유속이 빠르게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쪽이 평지라면 평지 쪽에 와서는 경사가 급하다가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지면, 그래서 경사의 급변점,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지 이렇게 변하는 지점. 그러면 유속이 빠르다가 유속이 느려지니까, 유속이 느리게 되면 물이 모래나 자갈을 끌고 오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퇴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곡의 입구에서 퇴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쌓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된 지형을 선상지다. 선자가 부채선자, 상자가 모양상자.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계곡 밑에 이렇게 퇴적된 걸 선상지다. 선상지는 이제 선정, 선앙, 선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선상지의 정상 쪽을 선정, 선상지의 중앙을 선앙, 그 다음에 끝단자 써서 선상지의 끝허리를 선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앙 쪽이, 선정은 이렇게 조금이고 주로 이제 선앙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중앙 쪽이. 이제 선상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상지에는 이렇게 자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로 자갈로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자갈 사이에 이제 모래나 흙이 들어가 있겠죠. 입자가 이렇게 크면은 선상지는 물이 흘러나오다가 이 자갈밭이나 모래밭으로 물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 지하로 다 스며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상지는 물이 지하로 잘 침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복류한다. 복자가 엎드릴 복, 숨을 복, 그러죠. 그래서 땅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흐르는 걸 복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표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아까 평지 쪽이라고 그랬죠. 거의 평지 쪽에서는 우리가 지형이 평탄한 데서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죠. 농사 짓고 사는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럼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벼농사, 주로 벼농사를 해야 농작물 수확량이 제일 많고 먹고 살기 제일 좋은데, 물이 없으면 벼농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선단에 가서는 이제 선단은 선상지의 끝에 가서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오죠. 솟아나오는 걸 소술용, 샘천 해서 용천, 제주도도 이제 해안가 쪽에 이렇게 물이 솟아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선단을 따라서 물이 솟아나오니까 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띠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용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물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벼농사를 할 수 있겠죠. 논에다가 벼농사를 할 수 있겠고, 논농사. 그 다음에 마을도, 취락도, 뭐, 우리가 이제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앙 쪽에서는 취락이나 논농사가 힘들겠고, 선단 쪽에 그래서 취락이 많죠. 근데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산이 낮았기 때문에 경사가 급변점이 있어야 선상지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산이 낮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선상지가 거의 없겠죠. 있어봐야 규모가 작은 것들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중상류의 지형으로 가보면, 자, 중하류, 이제 상류 쪽에 봤으니까 하류 쪽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첫째 자유공류 하천. 자유공류 하천은 하천이 꼬불꼬불 흐르는 게 공류하천인데, 뭔가 풀이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하천이 흐르면서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하천한테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흐르는 길을 그대로만 흐르라면 자유가 없겠죠. 근데 하천이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쪽을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면 하천이 물이 뭐 이쪽을 침식을 하게 되겠고, 이쪽은 물이 잘 안 오니까 물의 흐름이 느려서 퇴적이 되겠고, 그러다가 보면 저희가 자꾸 깎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가서 또 이쪽을 공격해서 깎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하천 옆에를 깎는 걸 우리가 측방 침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천의 측면을 깎아서 하천이 흐르는 길을 자꾸 바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 자유공류 하천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형이 평탄한 지역에서, 아까 산속에서는 산을 막 자르고 하천이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겠죠. 평야에서 잘 발달되는 지형을
자유공유하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공유하천은 우각호, 하중도, 구하도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서 이것들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을 갖다가 이제 하천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 흐르게 되면 자꾸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물이 빨리 못 빠져나가서 홍수도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쭉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직강공사 한 다음에 옆에다가 방조제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많이 펴죠. 그래서 직선으로 강을 쭉 펴서 꼬불꼬불 못 흐르게 만드는 게 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고, 아까 하천이 흐르면서 측방 침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쪽에가 우리 논이 있었고,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 논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 옆집 아저씨의 논이 있었는데 홍수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느 날 비가 몽땅 와가지고 이쪽을 다 침식해 갖고 우리 논은 없어지고, 이쪽에다가 갖다 쌓아갖고 이 아저씨 논은 늘어나고 우리 건 없어지고, 좀 뭔가 불공평하겠죠. 뭐 이런 농경재 침식 문제 때문에도 직강공사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많이 직강공사를 하는데, 직강공사 하면은 꼭 좋은 건 아니죠.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이 직선으로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볼까요? 자,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다. 굵어졌어요. 자, 생태계 굵어졌네요. 자, 생태계 하천이 꼬불꼬불 흐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침식이 되면서 수심이 깊어지기도 하고,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이 꼬불꼬불 흐르게 되면, 하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침식이 되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이쪽에는 퇴적이 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수심이 낮은 데들은 이제 수초도 자라고 수온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서 물고기들이 여기다 알도 낳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해갖고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데가 이런 데가 되겠고, 수심이 깊은 데들은 큰 물고기가 자라는 데가 좋겠죠. 직선으로 펴버리면 하천을, 직강공사에서 하천이 직선이 되게 되면 이렇게 물고기들의 유치원 만들 때도 없고 뭣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그냥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 수초도 못 자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태계에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죠. 인간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물고기가 사는데도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 수질오염도 더 많이 생기고, 수초 같은 게 물속에 이런 데들이 수심이 낮은 곳에 수초가 이렇게 막 이런 데가 생기게 되면 수심이 낮은 곳들이 되겠죠. 물이 돌아가는 쪽이 수심이 깊게 파이겠죠. 이런 데는 수초들은 물속에 있는 영양물질을 먹어서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람원 보겠습니다. 범람원은 하천이 범람할 때, 범람은 넘친다는 얘기죠. 즉 홍수를 얘기하죠. 원은 평원, 플레인, 평야를 얘기하겠고, 홍수 때 만들어진 평야를 범람원이다. 주로 하천의 하류에서 이렇게 지형이 평탄한데, 지형이 평탄한 데서는 하천이 하방 침식이 안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흙이나 모래가 퇴적된 것을 범람원이다. 범람원은 두 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자, 자연제방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연제방은 뭐 자연이 만드는 제방이다. 사람이 만들면 인공제방이 되겠죠. 자연제방은 이제 하천이 이렇게 우리가 병지가 있고 하천이 있다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홍수는 불구롱자 물수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속에 흙들이 많이 흙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흙들은 대체로 붉은색을 많이 띠기 때문에 물이 빨갛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홍수 때 넘치게 되면 흙이나 모래가
물과 함께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다가 많이 쌓고 먼 데다가 좁게 쌓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이게 퇴적된다면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퇴적하고 먼 쪽에 조금 퇴적하고, 그래서 이쪽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퇴적된 곳, 요 부위를 우리는 자연제방이다. 그 다음에 저 주변에 적게 퇴적된 곳을 배후습지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연제방은 이렇게 많이 퇴적됐기 때문에 배후습지보다는 지대가 높겠고, 그 다음에 모래하고 진흙이 가서 쌓인다면 무거운 모래가 먼저 쌓이겠죠. 그래서 모래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자연제방은 두 가지 특색. 하나는 많이 쌓여서 지대가 높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래와 같은 조립질 입자가 많이 퇴적된 곳. 그것을 자연제방이다. 또 배수는 잘 되겠죠.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락이 발달되는 이유,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냈던 거죠. 주관식으로서 수령으로. 왜 자연제방은 배후습지보다 취락이 더 많이 입지하냐. 이렇게 하면 마을이 이쪽에 입지하는 거하고 여기에 입지하는 거하고, 하천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가 일어나는 게, 범람원은 항상 홍수가 일어나는 동네죠. 범람이 홍수라고 했으니까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동네에서는 취락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홍수의 피해가 적은 지대가 높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후습지보다도 자연제방이 높아서 홍수 때 침수가 잘 안 되니까 취락이 발달되겠죠. 그 다음에 밭농사로 발달되는 것은, 논농사는 항상 물을 대야 되는데 하천보다 지대가 높고 배수도 잘 되니까 벼농사에는 조금 더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배후습지. 배후는 이제 등배자 뒤우자, 자연제방이 앞쪽이 되고 하천에서 본다면 여기가 앞이고 배후습지가 뒤쪽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습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대가 낮으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자연제방이 높으니까 홍수 때 넘쳤던 물이 하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제방 쪽이 높으니까 자꾸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대가 낮아서, 지대가 이렇게 낮으니까 홍수도 자주 일어나고, 거기다가 모래는 자연제방 쪽에 쌓였고 진흙과 같은 점토질은 배후습지에 많이 쌓이니까 지하로 배수도 불량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지대가 낮아서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취락 같은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배후습지는 원래 인간들이 사는 땅이 인간들이 사는 습지가 아니고 개구리라든가 뱀이라든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또 수초 이런 것들이 사는 공간이 원래 배후습지죠. 근데 지금은 인간들이 배후습지에 들어가서 다 논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논으로 개발해서 쓰는데, 논으로 개발하려면 이제 배후습지에다가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홍수가 안 일어나게 인공제방도 쌓아야 될 것이고, 홍수 때는 물이 안 빠지면 강제로 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 인간들이 이제 거기다 논으로 만들고 취락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어야 좋다 그랬죠. 그래서 배후습지는 홍수 때는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니까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인간들이 배후습지를 논으로 개발해서 펌프장 만들어서 다 물을 하천으로 퍼올리면 오히려 하천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 큰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비가 올 때는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니까 홍수 방지한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든 붕어든 수초든 회미든 이렇게 다양한 희귀 생태계들의 삶의 터전이 되겠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이런 논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겠죠.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없애게 되면 자꾸 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주로 갈까요? 삼각주는 이제 강이 흘러서 바다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바다로 가게 되면 요 입구를 우리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입구가 강의 입구,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갈 때 입구를 하구, 여기에
이제 강물에 이렇게 흘러오면 특히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돼가지고 흙이나 모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쌓이는 걸 델타, 이걸 삼각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구에 퇴적된 것을 삼각주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삼각주가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평야 쪽, 지금은 부산 쪽, 여기가 삼각주가 있고, 나머지 이제 한강 하구나 뭐 금강 하구나 영산강 하구나 섬진강 하구에 가보면 삼각주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는 조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가 가만히 있으면,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만히 있으면 삼각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서해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먼 바다까지 간조대 나가버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토사를 먼 바다로 제거해버리겠죠. 그래서 조차가 크면은 간조대 바닷물이 빠질 때 먼 바다로 제거하기 때문에 삼각주가 잘 발달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나 남해 이제 낙동강은 저 남해에서도 그 동해 가까이 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서해는 조차가 막 8m 이런데 낙동강 하구에 가면 1m 정도로 이렇게 조차가 작아지니까 이쪽에서는 좀 삼각주가 발달이 되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그림 조금 보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기 시작하면 저 산 밑에 누가 발달된다고 그랬죠? 산 밑에 선상지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평탄한 평야지형에 와서는 범람원이 만들어지고, 바다로 가서 하구에서는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저 선상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건 북한에 있는, 여기에 동해안 쪽에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선상지는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 쑥 들어간 쪽이 계곡 쪽이 되겠네요. 입구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등고선을 보면 이렇게 퇴적된 지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요 친구를 선상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저 원산 조금만 더 가면 원산이 나오겠네요. 그 입구 가보면 이거 하나 선상지가 보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상지가 많지가 않죠. 등고선이 이렇게 쑥 들어간 쪽이 계곡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됐으면 선상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밭농사로, 이게 밭농사, 밭의 표시죠. 논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논이죠. 이렇게 생긴 친구는 밭이죠. 밭으로 많이 그렸는데, 지금 지형도에는 뭐 여기도 다 뭐 저수지 만들어서 물을 대니까 지금 지형도에는 논으로 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밭을 그려놓은 것 같죠. 자, 선상지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선정, 선앙, 선단. 선상지의 정상 쪽, 그 다음에 선상지의 중앙, 선상지의 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선상지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선상지는 입자가 커서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간다. 특히 어디에서? 선상지의 중앙 쪽에서 물이 입자가 커서 지하로 잘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복류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주로 밭으로 많이 이용한다. 선상지의 끝에 가서 물이 솟아나온다. 그것을 용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서 논농사나 취락이 발달된다. 취락은 마을이 취락이 되겠죠. 선단 쪽에 물이 솟아나온다. 선상지는 입자가 큰 놈이라 하천이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선상지 쪽에 와서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간다.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책을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항상 확인하고 맞춰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